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호크입니다. 비가 좀 오면서 더위가 좀 한풀 꺾이는 것 같죠? 저도 지금 오늘은 드디어 에어컨을 안 켜고 지금 방에 있습니다. 그래도 좀 괜찮네요. 오늘은. 네. 고담시티 대한민국이죠. 사실 작년 4월에 제가 글을 쓰면서 배트맨을 등장시켜서 소설처럼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제 고금리 환경에서 굉장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거시경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런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다 하고 썼던 글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대한민국을 고담시티에 비유하면서 썼었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1년이 훨씬 넘은 이 시점에서 한번 2023년 하반기 지금 9월이 돼가지고 과연 이제 고담시티의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패키지 투어를 하면서 같이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과 부채 폭탄입니다. 작년 3월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9월부터인가 작년 9월 우리나라 집값도 사실상 그때부터 정점을 치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부동산 거래하시는 그런 데서는 11월까지도 절대 집값은 안 떨어지고 있다. 오히려 더 오르는 데도 있다. 몇 가지 이상한 거래를 들고 와서 끝까지 그 이후로도 한 석 달 동안 오히려 금년 초까지도 아니라고 자기들은 부정하면서 계속 설거지를 시켰죠. 고점에서. 하지만 1년 넘게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공식적인 통계에서도 작년 9월을 우리나라에서도 집값이 정점을 쳤던 때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9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가 온 후에 그때 모기지론 사태가 미국 부동산 문제에서 온 거였죠. 전 세계가 그 전까지 그 저금리 환경에서 부동산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거품이 껴 있었는데 그때 정신들을 차리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부동산의 어떤 부채 비율을 선진국들이 그때부터 여러 가지 연착륙을 시키려고 많이들 줄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부터 더 키웠습니다. 오히려 연착륙 시도를 과거 정권에서 한두 번 어떻게 해보려고도 했었지만 너무나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또 여러 이제 건설 마피아나 그런 데가 전혀 거기에 오히려 더 반항하고 정권을 뒤집으려고 하면서 정권의 어떤 그 정책의 추진력을 못 받았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부동산 폭탄을 더 크게 키워버린 이상한 나라가 된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너무 크게 키우다 보면 이제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지면 손을 댈 수가 없죠. 나중에는 수술로도.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왔다고 보이는데요. 최근 이제 작년 9월 이전까지 얼마나 2021년도부터 해가지고 집값이 얼마나 가파르게 위로 솟았었는지는 기억들 하시죠? 자고 나면 5천만원 1억씩 뛴다는 동네도 있었어요. 그때. 예. 그럼 그때부터 이거는 정말 끝물이구나 하고 알았어야 되는데 그때 영끌족들이 다 들어왔죠. 젊은 사람들이.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요. 이제 한국의 부동산과 가계부채는 그야말로 절대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전 저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는 스피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액션 영화인데 버스에 이제 테러범들이 폭탄을 설치하는데 버스 속력이 일정 속도 이하로 떨어지면 터지게 만들어 놔가지고 절대 멈출 수가 없고 계속 그 속도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가야하면서 이 폭탄을 해체를 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죠. 키아누 리브스가 그 안에서 버스 안에서 산드라 블록이었나? 그 여자하고 굉장히 어렸을 때 재밌게 참 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재밌어 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고담시티에 닥친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사인데, 상반기의 기사인데, 한 해 소득으로 빚도 못 갚는 나라다. 세계에서 국제금융협회, 우리나라 말고 세계에서 객관적으로 내놓은 평가입니다. 세계 부채 모니터 보고서 결과에서 금년 1분기 때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비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 세계 1위가 한국이었다. 그래서 34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섰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벌어들인 국민 소득으로도 그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다. 독보적인 1위죠. 그런데 심지어 이 결과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집에 있는 그 보증금 제도, 전세 제도, 이 전세금을 포함을 안 한 것이다. 다른 나라엔 그런 게 없으니까요. 전세금까지 포함해서 부채, 가계부채의 어떤 문제, 부동산에 문제가 왔을 때 우리 흔히 역전세란이라고 하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 날아가는 거.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거의 뭐 이제 3천조 원에 육박한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비치 비율은 이거 포함 안 시켜도 당연히 1위지만 전세보증까지 포함시키면 아주 2위하고도 아주 어마어마한 격차 차이로 벌어지는, 예전에 장미란 선수가 역도 들어올 때 그랬는데요. 2위하고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던 아주 독보적인 우주급이죠. 지구에서 이제 서로 경쟁자를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런 상태라 이겁니다. 대단한 고담시티죠. 그래서 고담시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서울 아파트의 중위 전세값이 최고를 찍은 게 지난 2021년 9월이더라. 그때가 전세값이 제일 높았던 때라는 겁니다. 집값도 제일 높고. 재작년 9월이죠. 말을 잘못 2021년 9월이니까 재작년 9월이죠. 이때 이제 보통 이제 임대 계약을 2년으로 하니까 전세 계약 2년 만기가 이제 올해 9월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굉장히 저금리에 돈을 빌려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집을 사 가지고 전세를 받아서 세입자를 모았던 임대인들이 그 전세금을 빼서 돌려줘야 되는데, 이제는 고금리 환경이 돼서 또 집값도 내려갔기 때문에 다음번 들어오는 세입자한테 그만한 전세값을 받지 못하니까 제대로 이제 전세값을 돌려주기가 힘든 시기가 와서 9월부터 문제가 터지지 않겠냐고 다들 슬금슬금 그런 얘기가 상반기부터 나오고 있었죠. 이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말고도 다른 것도 이제 조사했는데, 국제결제은행에서 총 부채 원리 상환금 비율 DSL이란 걸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DSL은 뭐냐면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빚을,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얼마나 갚아야 하는 그 상환 부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 정말 한 달 열심히 일해와서 받아오는 월급으로 빚 갚고 뭐 하고 남는 돈으로 얼만큼 먹고 살 수 있냐, 그 얼마나 그게 힘드냐, 빡세냐, 그 조사를 했더니 1위가 호주고요, 2위가 한국입니다. 이거 좀 아깝네요. 호주한테 좀 뺏겼네요, 이거는. 예. 여기 나와 있네요. 2007년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선진국 대부분은 그때부터 가계빚을 최대한 줄이는 다이어트 연착륙에 들어갔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이후로 거꾸로였다. 그렇게 가계부채는 꾸준히 증가했다 이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수술하기가 힘든 상태. 연착륙은 이것도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뭐 공부하는 것도 젊었을 때 때가 있다고 하죠. 근데 사실 나이 들어 보니까 공부하는 게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노는 게 때가 있는 게 더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노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거 사실 공부한 만큼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거는 상관성이 살아보면 거의 없고요. 자기가 얼마나 어떤 한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했냐 그거지, 그게 학교 성적하고는 상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 뭡니까? 노는 거.
정말 열심히들 맞벌이들로 일해가지고 다들 꿈을 꾸죠. 서울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나이 50 넘으면 이제 와이프하고 우리 남편하고 둘이서 이렇게 살랑살랑 좋은 데도 놀러 다니고 좀 해야지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되죠.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뭐 이렇게 지금처럼 살다 보면 갑자기 고금리 환경 전혀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한 세계 거시경제가 변하면서 오직 저기 부동산 하나만 지금 잡고 노후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뭐 문제가 터진다거나 하는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자꾸 은퇴 나이가 늦어지죠. 뒤늦게 은퇴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 30대 초중반부터 거의 우리나라 캠핑의 1.5세대인데요. 그때 이제 코베아 같은 회사는 있지도 않았고 지금 같은 그 사계절 텐트를 예전에 코오롱 있었는데 코오롱은 그 당시 이제 많이 좀 힘들어하고 거의 자칼 코오롱 텐트 뭐 정말 구식 텐트밖에 없었고 이렇게 뭐 가족 단위로 크게 갈 수 있는 대형 텐트들은 일본에서 중고로 수입해가지고 들여와야 됐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메이커가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저기 뭐 미국의 콜맨이나 일본의 뭐 저기 뭐 스노우피크나 그런 거 다음 카페나 그런 데서 이렇게 중고로 들여와가지고 그것들로 이제 하는 분들이 처음 막 생기고 동호회가 생기고 하던 시절이었죠. 근데 저도 처음에 자칼 텐트로 다니고 하면서 캠핑을 많이 다니고 그게 굉장히 아주 뭐 한 15년 정도에 걸친 오랜 취미였는데요. 그때 참 빨빨거리고 오랫동안 잘 돌아다녔었는데 그때 다니면 지금 이제 금요일 같은 때 이렇게 휴가를 내 갖고 금토일 하거나 아니면 뭐 평일날이나 이런 휴가를 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는 이제 캠핑을 가면은 베이스 캠프자를 차려놓고 낮에는 그 지역의 명소를 다 돌거든요. 캠핑장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라 낮에 이제 사방을 돌아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데 유명 관광지들을 가면 관광버스가 다 와 있으면 다 그렇게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한 후에 노후를 즐기겠다고 이렇게 오시는 어르신들이 단체로들 옵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의 그 멋진 비경이나 아름다운 관광지는 또 편한 데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저기 동아줄 잡고 산길 험한 오솔길 이렇게 올라가거나 계곡으로 힘들게 내려가야만 어디 딱 모퉁이 돌아야 막 멋진 폭포와 비경이 쫙 펼쳐지는 그런 데가 또 많거든요. 그런 데를 저는 이제 그때 젊은 때라서 잘 돌아다녔는데 보면 그 관광버스 타고 오신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 열심히 개미처럼 일하고 나이 들어서 이제 모든 걸 즐겨보자 나왔는데 그런 분들한테 가끔 이제 막걸리도 얻어먹으면서 얘기를 해보면 다 하시는 얘기가 그랬어요. 다들 뭐 60대 뭐 그런 분들인데 젊었을 때 놀러 노는 것도 때가 있어. 나이가 들면 일단 체력이 안 받쳐주고 힘드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도 짜증이 더 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그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름답고 좋은 걸 봐도 몸과 정신이 젊었을 때처럼 감동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은 걸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의 상태 젊었을 때 이런 걸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런 때가 있다는 거. 때가 있어서 우리도 연착륙하는 마지막 기회를 사실 놓쳤습니다. 오히려 빚을 더 키웠고요. 지난 10년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가 된 겁니다. 이렇게. 문제는 이 가계부채가 뻥 터지지 않고 우리가 잘 넘어간다고 하더라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GDP의 100%를 넘는 가계부채가 금방 해소되진 않겠죠. 계속 이거를 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빚을 가지고 인생을 끌고 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뭐 좀 신도시 거지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막 그 수도권 신도시 가면 요새 아파트들은 또 막 겉에도 아주 막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겉모습도 아주 이쁘고 막 색깔도 이쁘고 디자인도 이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앞에 막 이제 상가나 막 도로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정말 멋진 아파트 단지에 사는 젊은 엄마 아빠들 같지만 열심히 벌어와도 그 애들 교육비하고 빚 갚는 데 쓰느라고 겉모습은 좋아 보이는데 실제 쓸 수 있는 가용 소득이 얼마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상가들 보면 비싼 가게들은 장사 안 되고 결국은 맨 김밥집, 떡볶이집, 다이소 그런 데만 장사되고 만다고 하더라고요. 즉 이 기간이 이뤄지면 그만큼 국민들의 소비가 위축됩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죠. 그 나라 내수가. 그리고 금융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떨어져서 국가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락한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그렇잖아요. 내수가 안 받쳐주니까 안 살아나죠. 그러면 어떻게 국가 경제가 살아나 집값도 반등할 텐데 쉽지가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작년 말에 레고 사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부실 사업체들의 회사채 문제가 터졌었죠. 당연하게도 이것은 여러 부동산 프로젝트 대출과 관련된 사업체들 문제로 번졌고요. 건설사, 분양업체, 금융사까지 다 얽힌 거죠. 여기서 어떻게 지금 연착륙도 못하고 십몇 년 동안 오히려 역대로 더 키워왔는데 뭐 어떤 정권이 오고 누가 할배가 경제에 뭐 할배가 온다고 해도 이거 방법이 있습니까? 때를 놓친 거죠. 아름다운 단풍과 저 비경을 보고 싶지만 무릎도 아프고 심장도 헉헉대고 봐도 재밌는지도 모르겠고 피곤하기만 하고 이거 하나 봤으면 됐지 뭐. 자네 저기 제2폭포 제3폭포 보러 안 가는가? 갔다 와. 나는 그냥 여기 버스에서 쉬고 있을게. 그렇게 되는 거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는 금년 상반기 와서 어떻게 했나요? 집권 초기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집값 안정화, 그래서 부동산 저기 규제하고 막 하던 거를 1년 만에 그 스스로 공약했던 부동산 정책을 180도 뒤집고 나오게 됩니다. 당장 터지려고 하니까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2023년 상반기에 드디어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다시 모두 완화해주면서 다 풀어주기 시작했고요. 대출 규제도 전부 완화해주면서 오히려 다시 사람들한테 대출 받아서 집 사라, 매매 돌려라 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IMF는 우리나라한테 경고를 했었죠. 한국 정부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해주는 거 재검토해야 된다. 우리가 볼 때 이건 아니다. 하지만 어떤 정권이 뭐 국민들한테 당장 자기들이 집권하는 시기에 부동산 부채 폭탄이 터지면서 사실은 좀 터뜨려야 되죠. 모두가 고통을 감수하면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는 거라면 지금 해야 되지만 자기들이 그 집권당으로 있을 때 그런 일이 터지는 건 어떤 정부도 바라지 않겠죠. 일단 이왕이면 잘 넘어가서 다른 어떤 요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싶었겠죠.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지금 너희들 나라는, 딴 나라는 몰라도 너희들 나라는 지금 그럴 때는 아니다라고 IMF가 여러 번 우리한테 충고를 했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은 1분기 말고 2분기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정말로 깜짝 놀랐죠, 다들. 사상 초유의 50년 만기 대출 상품까지 등장하게 됐습니다. 나도 받았어야 되나? 내가 나중에 못 갚으면 이거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지? 상반기에 마침 중국 역시도 리오프닝 하면서 자기들 부동산 부채 살리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나섰었죠. 우리나라랑 너무 서로 제일 밉다 싫다 하는데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미운데 못 헤어지는 커플처럼 그런 모습이었죠. 예. 이때 또 마침 각자 사정에 따라 금리 동결하면서 또 물가 잡기 위해 또 대출금리도 잡기 위해서 은행과 금융권들을 다 압박하면서 중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너희들 뭐 대출금리 좀 낮추고
부동산 저기 안 터지고 가계 부채 압박 안 하게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고 뭐 시킨 대로 또 압력을 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작년 말에 갑자기 올라갔던 시중의 대출 은행 금리는 금년 상반기 때 또 내려갑니다.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또 대출도 해주니까 사람들이 또 마음이 혹하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 열풍이 상반기에 우리나라에 다시 슬슬 살아나게 된 거죠. 즉 건설 마피아의 어떤 그 속내와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자기들이 살아났으면 하는 언론에서 또 이 사주를 받고 사람들한테 지금 뭐 사야 될 때다 하고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으로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나요? 상반기에 뒷일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또 한 번의 제2차 영끌족들이 생산이 되었고 이번에도 역시 30, 40대였다고 합니다. 20, 30대 50년 만기 초장기 대출로 가계빚이 성큼성큼 커졌다. 만 20대 이하 주택담보대출? 이게 지금 10대라는 얘기는 아니겠지 설마? 이게 무슨 말이야? 20대들 얘기하는 거겠죠? 20대들 이하 지금 20살부터 30살까지 20대들의 주택담보대출이 20대 때 돈을 얼마나 벌길래 집을 사나요? 어디선가 또 자기들이 보는 뭐 채널이나 SNS에서 지금 아니면은 평생 못 산다 또 막 부추겼져 있죠? 예. 선진국의 지금 젊은 애들은 점점 집을 안 사는데 그러죠? 그게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뭐들 그 비싼 돈 주고 예전에는 집을 안 사면 너무 막 불안정하다 그런 게 있었는데 땅이나 집은 저 어렸을 때는 또 집 말고도 땅은 꼭 한 평 사야 된다 어떻게든 자기 집하고 자기 땅은 있어야 이제 그게 기본이다 그런 어떤 지금은 또 아니죠. 세상은 바뀌었는데 예. 결국 지난 2분기 말에 6월 말에 20대 연령층의 주택담보 연체율이 그 영끌족들이 어디서 돈을 벌어서 갚겠어요. 계속 이자를 못 갚는 연체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0.43, 0.4 지금 예. 작년에만 해도 0.13%였는데 0.43%니까 엄청나게 지금 늘은 거죠. 예. 거의 3배 이상 오른 겁니다. 연체하는 사람들이 계속 2분기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잔액도 못 갚는 돈의 잔액도 역시 계속 늘어난다. 5년 전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역시도 넉 달 연속 증가세로 1년 10개월 만에 오름폭이 최대로 가장 놀랐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보면은 6월까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7월은 조금 잠잠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세계 1위의 가계부채 비율은 2023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세계 신기록을 찍고요. 이제는 더 이상 지구에서 경쟁자를 찾으면 안 되겠죠. 예, 우주로 나아가는 압도적인 1위가 되었습니다. 1인당 부채가 1억에 육박한답니다. 평균 내면. 대단하네요. 취약계층은 더 빠르다. 근데 이 뉴스가 제주 MBC 뉴스예요. 제주 뉴스. 그러니까 제주의 얘기겠죠. 제주가 왜 그런가 봤더니 제주의 자영업자들이 요새 옛날만큼 제주 관광이 안 돼서 이렇게 망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전국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 제주는 적은 편이네. 대구, 경기, 서울, 세종은 제주보다 훨씬 높습니다. 1인당 가계부채 비율이. 대단하네요. 예.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에 왔을까요? 전세금도 빚이지만 압도적이란 말 참 좋은 데 쓰면 멋있는 말인데요. 예. 국내 가게 뭐든지 하려면 1등 하는 게 낫죠.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어차피 할 거라면. 예. 대단합니다. 사실상 전세금까지 내면 GDP의 100%가 아니라 135%를 넘는 수준이다. 대단합니다. 중국은 4월하고 5월 당시 잠시 당국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과 대출 장려에 반짝 상승하는 듯 했죠. 집값이. 그러다가 금방 다시 침체에 빠져들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계속해서 얼마 전까지도 여름까지도 집값이 계속 올랐어요. 상반기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죠? 무슨 차이일까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그래 역시 좀 늦기 전에 50년짜리 대출 지금이라도 받아야지. 역시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틀려. 중국은 뭐 한두 달 반짝 하다가 다시 집값이 뭐 못 뜬다고 되면 우리는 상반기 계속 꾸준히 여름까지 뜨잖아. 그래서 다들 뭐 저기 6월 말 7월까지도 막 달려가셨었죠. 은행으로. 이 대출도 좀 있으면 없어진대더라 하고는. 왜 무슨 차이일까요? 왜 이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언론들과 전문가라는 양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우리나라 부동산은 중국하고 질적으로 틀리다. 우리는 거품이 아니다. 특히 강남 불패, 서울 뭐 그런 거 불패 그런 얘기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저거 갖다 붙였는데요. 그 이후로 한 2달 정도 지금 지나니까 진짜 이유가 이제 와서는 밝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중국은 남아도는 빈집이 1억 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 대도시에서 그 부동산은 그 지역 출신이 아니면 쉽게 집 사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아무 지역으로 거주지로 옮기고 그 지역의 부동산을 사고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처럼 그렇게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는 않죠. 중국은. 하지만 한국은 저 같은 지방 사람도 대출 받아서 수도권 서울 지역에 집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도권 서울 지역에서 몇 년 전부터 공급되기로 했던 시행해서 공급되기로 했던 그 부동산 택지 저기 해가지고 아파트 공급하기로 했던 것이 갑자기 작년부터 건설사가 고금리 환경에서 미분양되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가격 하락으로 자금력이 부족해지고 거기에 금융사들은 이제 건설사에다가 대출 여건을 예전처럼 쉽게 안 해주고 강화시켜버리고 근데 그동안 건설사들은 사방에 방만한 경영과 저금리 시절 과다 대출을 받은 것이 이제는 그것 때문에 경영난이 가중되다 보니까 집을 짓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공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두 다 내가 집을 사면 이번에 사면 대출받아 사면 꼭 저기다 사야지 하는 인기 있는 지역 허접한 데도 안 살 거 아니에요. 거기다 해서 반드시 그만큼 훨씬 많이 오를 거라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 모두 다 그리로만 몰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이렇게 공급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건설사들이 힘들어서 집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는 거죠. 부동산이 상승한다.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린다 하는 거는요. 매매가 엄청나게 다시 살아난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러한 이유로 청약시장의 열기가 전부 다 다시 쉽게 빌릴 수 있는 돈을 들고 와가지고 전 국민이 제일 인기 있는 수도권 그런 서울 몇 군데 가가지고 아니면 지방에서도 이제 뭐 아주 뭐 특별한 호재가 있는 그런 몇 군데 전부 다 몰려들어서 거기서 집이 몇 개 잘 나오지도 않는데 서로 그거 사겠다고 하니까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거예요. 그게 이제 마치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살아난 것처럼 착시 현상을 보였던 거죠. 기사를 보면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내세웠던 최대 무기는 주택 공급 확대였죠.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서 앞으로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그때 참 대단한 멋있는 대책을 내놨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절대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목표 달성도 올해도 이미 물 건너갔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니까 시장에서는 청약 과열이 들어가는 거죠. 그 와중에도 건설사들은 아주 뭐 작년부터 꾸준히 지방에서부터 다 장사가 안 돼가지고 분양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고금리 환경을 못 버텨가지고 자금 조달을 못 해가지고 빚을 못 갚아서 우르르 무너지고 부도나는 건설사가 지방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이제는 수도권하고 서울에 있는 건설사들도 한 달 만에 4곳이 넘어질 정도로 이제는 서울과 경기 지역 기반을 갖춘 건설사들도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기존에는 지방 중소형 건설사들의 부도가 대다수였으나 이제는 향후 수도권 기반 건설사까지도 줄도산 위기가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돈은 쉽게 빌릴 수 있으니까 다시 그 돈으로 다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큰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공급이 적어진 수도권으로만 다 몰려서 서로 청약열기만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6월달 청약열기도 내 집 마련 무려 10만 명이 움직였다. 서울이 제일 많이 청약열기가 뜨거웠다. 평균 경쟁률이 거의 52대 1이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경남의 일부 단지, 충북의 일부 지역, 광주도 일부 지역, 그 외 지역은 모두 평균을 밑돌아서 경쟁률이 심지어 1대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지방 대다수였다. 즉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만 청약시장이 뜨거웠을 뿐이다. 근데 언론 마피아, 건설 마피아들은 전국이 부동산이 다 살아나는 것처럼 맨날 떠들었죠. (7월달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7월달에도 분양가, 그럼 분양가는 계속 오르는 거죠. 집값은 제일 또 비싸게 주고 산 겁니다. 서로 이제 집 계약하겠다는 청약 열기가 이렇게 뜨거우니 건설사는 맘 놓고 분양가를 올리죠. 그거 사가겠다는 사람이 다시 앞으로 생길 그런 것도 아니고, 금리가 여기서 더 내린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어디서 얘기하면 또 그걸 믿었겠죠. 그래가지고 또 가장 비싼 값에 산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낫다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그래서 아주 높은 분양가에 완판을 할 수가 있었다. 4개월새 수억 원이 껑충 뛰었답니다. 다시 분양가입니다. 집값 그 수억 원 껑충 뛴 걸로 집을 팔았다는 게 아니라 분양가가 올라갔고 청약만 흥행했다. 그러나 인기 없는 지역은 아무리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밀어줘도 여전히 청약 참패죠. 지방뉴스 보면 청약자가 심지어 0명인데도, 한 명도 없었던데도 속출했습니다. 6월하고 7월에도 서울 일부만 뜨거웠고, 여기 보시면 경남, 울산, 충북, 광주, 제주에 청약자가 0명, 4명, 20명 이런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시장 전체의 매매가 살아난 것만 아니고요. 가장 비싼 분양대금으로 억대로 바가지 쓰면서 또다시 어마어마한 금융노예가 된 영끌족만 몇만 명, 10만 명 그렇게 또 생산해냈다는 겁니다. 50년 담보 주담 대출이 지금 한 달 새 2조 가까이 늘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곧 끝난다 하니까 그냥 다들 몰려가 막차 타려고요. 그랬다는 거고요. 지난달에 가계대출이 7조 원이 넘은 2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결국은 부작용만 난 거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이 폭탄을 터지지 않고 부동산 매매나 거래가 한번 활성화되도록 해봐야면서 연착륙을 시켜봐야겠다는 순진한 마음이었겠지만, 부동산 매매나 거래는 조금 일부 지역에서 조금 일어났고 전국은 다 그대로 참패가 됐으면서 다시 싸게 50년짜리로 빌릴 수 있는 돈들을 들고 와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에만 몰리는데, 그 인기 있는 지역이 또 전국적으로 국가가 올해 이만큼 공급하기로 한 신규 주택이 건설사들이 힘들어갖고 다 무너지는 와중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나오는 집은 적고 돈 들고 와서 계약하겠다는 사람 많으니까 가격만 올라가서 분양 청약시장 열기만 올라서 가장 높은 바가지 가격으로 손바뀜만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아직도 거래 절벽인데, 이렇게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집값 떨어졌을 때 지금 못 사면 안 된다 하는 바이 더 딥 하는 개미들처럼 또 몰려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시간이 지나서 9월이 되니까 아하,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부채 폭탄만 더 커지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항암제를 썼는데 지금 암이 말기라서 온몸에 암세포가 쫙 퍼졌는데 지금이라도 팔다리 하나 자르더라도 암세포를 다 잘라내는 게 방법인데 팔다리는 절대 자르기 싫으니까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했는데도 그래도 한번 써보자고 항암제를 쓴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보니까 항암제로 잠깐 암세포 퍼지는 게 멈칫하고 멈춘 것 같았지만 다시 몇 달 지나 보니까 암이 줄어든 건 아니고 오히려 암의 크기만 더 커졌다. 암세포들만.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와서 또 빠르게 정책을 뒤집습니다. 그야말로 상반기에 뻘짓만 한 겁니다. 아무 효과도 못 내고 부채만 키웠죠. 폭탄만. 얼마 전 뉴스인데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강북부터 해서 집값은 다시 뚝 떨어지고 다시 또 반값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이렇게 지난 금년 2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26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하더니 고점 찍고 다시 집값이 2주 연속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또 요새 와서 사방에 대출을 해주지 말라고 오히려 약을 치고 있습니다. 또 6개월 만에 또 뒤집은 거죠. 정책을. 멀리 보지 못하는 정책이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해도 좀 경제 쪽에 좀 제대로 된 어떤 그 정책 연구원이나 어떤 그 체계가 지금 안 잡힌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자꾸 이런 똥보를 차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았으면 나았을 일을 더 건드려서 벌집을 만드는 그런 효과를 냈네요. 그래서 덕분에 얼마 되지도 않는 젊은 층에 지금 우리 젊은 층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애들은 없고 노인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젊은 층들이라도 좀 어떻게 사실은 그러지 않나요? 나라의 미래를 위하면 나이 든 사람들이 국민연금 같이 걷어서 젊은 사람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그래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뭐 재산을 반을 뚝 띠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2만원 3만원씩이라도 건강보험료 내는 것처럼 뭐 우리가 걷어가지고 국민연해서 젊은 사람들을 지금 모아서 줘서 그 사람들 애 낳아가지고 앞으로 교육시키는 거 아니면 집 저기 하는 그런 거를 좀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면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면 뭐 저는 기꺼이 그런 세금은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지금 젊은 층이 많은 아기를 낳고 사회에서 어떤 그런 애들 교육비나 집값, 부동산값 때문에 지금 모든 그런 것이 얽매이지 않고 자기들 어떤 경제나 어떤 뭐 사업이나 뭐 자기 그 성공을 위해서 뭔가 다른 열정이나 정력을 쓰게 되면서 나라 경제가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이거 못 해주면 뭐 예전 금모으기 운동한 것처럼 국민들이 그렇게 십시일반 나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이 또 어떻게 비참하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러면 그나마 인구도 적은 젊은 노동 생산 연령층이 앞으로 향후 20-3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걔네들이 국가 경제를 성장시켜야지 저 같은 사람이 앞으로 20-30년 동안 대한민국 일해서 얼마나 발전시키겠습니까? 지금 저기 20대, 30대, 40대들한테 달린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젊은 20-30대가 모두 금융 부채의 늪에 빠져가지고 20-30년 동안 오로지 눈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빚 갚는 데만 모든 열정을, 노력을 다 체력을 소비하게 되면 국내 소비도 진작시키지 못하면서 경제나 산업도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되죠. 이 모든 방향이 지금 굉장히 제일 안 좋은 최악의 환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반기에 이렇게 잠시 막 은행들한테 너희들 그러면 안 되죠 불러가지고 힘으로 찍어 눌러뒀던 시중 대출 금리는
이제는 고금리가 계속 길어지니까 은행도 돈을 조달하려면 금융채를 발행해서 조달하는데 그 금융채에 붙는 이자도 계속 높아지니까 은행들도 그걸 메꾸려면 빌려온 돈으로 고금리 장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대출 금리를 낮출 수는 없고 다시 슬슬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출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결국은 상반기 때 다들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이제 금리는 여기서 내려갈 만 남았다 하고들 대출 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이제 8월 9월부터 다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슬슬 올라가죠. 어라? 왜 이러지? 내가 저기 맨날 들어가는 네이버 카페나 그런데 그 유명하신 분이 절대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앞으로 내려가니까 걱정 말고 대출 받으라고 했는데 왜 올라가지? 지금 좀 당황스럽겠죠? 벌써 주담대가 작년 말 위험했던 7%까지 육박한다는 기사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한국전력을 보면요. 한국전력이 그동안 계속 적자였는데 그래서 전기세를 올려야 된다 했는데 지금 마침 이런 고금리 환경에서 국민들 물가 부담을 줄여야겠다고 해서 나라에서 억지로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조금씩 올려주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틀어막았었죠. 상반기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가 떨어지기는커녕 미국발 고금리 환경은 계속 유지되고 1월, 2월만 해도 뭐 금방 뭐 몇 달 뒤에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할 거라고 그런 얘기들 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뭐 계속 더 올리기만 하고 이제 겨우 한 번 동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에너지 가격도 절대 사우디랑 러시아가 그럴 순 없죠 하고 일정 수준 이하로 안 떨어뜨리죠. 그러면서 오히려 요새는 또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전력도 전기는 뭐 땅을 파야 나옵니까? 밖에서 석탄, 석유 사다 와가지고 그걸로 불을 떼가지고 화력발전하고 이거저거 해서 화력발전이 제일 싸게 먹힌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전력도 이제 더 이상 계속 전기세 낮게 받아라 하고 틀어막기만 하면은 적자가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되면서 진짜 부도가 나는 겁니다. 지금 뭐 요새 한국전력 뉴스 가끔 챙겨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 지역에 뭐 대기업에서 짓는 큰 부동산 거기에도 전기 공급을 못 해주죠. 거기까지 전기를 끌어다 설치하는 그런 돈이 없어가지고 한국전력이 지금 뭐 어디 저기 남미나 저기 남아시아 그런 나라에서 나올 만한 뉴스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한국전력 요금 5번 그동안 슬슬 올렸었지만 한전 부채가 200조다. 하루에 한전에서 내는 이자만 금융이자만 70억이랍니다. 참 결국은 지금까지 누적된 적자 폭이 너무 커가지고 이런 역마진 구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3분기에 또 추석 있다고 동결했죠. 근데 4분기에는 진짜 올려야 한다. 안 그러면 진짜 부도난다. 그 얘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거시경제의 큰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준비를 못하고 있으면 그냥 사람이 죽으란 법 있나 뭐 다 살아날 길은 그때 가면 있어 그런 식으로만 그냥 나가게 된다면 그러면서 근시안적으로 옆에서 떠드는 장사꾼들 얘기만 믿을 수밖에 없죠. 또 절대 정부 정책만 믿어서도 안 됩니다. 정부의 잘못 계산한 경제 정책으로 그 피해를 보게 되어도 그건 절대 아무도 구제해 주지 않습니다. 모든 돈과 자산에 관련된 문제는 정부 탓 해봤자 소용없고요. 옆에서 이렇게 하라고 바람 넣었던 언론 소용없고요. 자기가 아는 유명한 전문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전부 다 개인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도 개인이 감수해야만 하는 겁니다. 돈이 진짜 많아갖고 자산이 충분한 사람이 집을 산다면 그리고 꼭 필요한 자가 수요에 따라서 나 집이 없으니까 집을 살라고 내가 사는 집을 살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나는 집을 가지고 살 거고 돈도 많고 이번에 뭐 좋은 대출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이걸 잡아서 샀어 하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근데 이번에 뭐 그 50년 만기 대출 상품이나 또 뭐 특례 보금자리론 그런 거 나중에 다 뚜껑 열어보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받은 게 아니라 거의 다 이미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거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다 투기 목적으로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중에는 역시 자기 소득 대비 갚는 빚이 힘이 붙여 보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제 금리는 앞으로 상투치고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얘기들을 그 당시에 믿고 대출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고금리 상태가 그런 사람들이 말해준 것과 다르게 상당히 오래 간다면 어떨까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새로운 뉴 노멀이 되는 시대가 되어서 실제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대출 금리가 아주 높은 금리가 일상이 되는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몇십 년 동안 아주 힘겹게 빚을 갚아야 되는데 국가 경제가 확 살아나지 않으면 정말 힘들게 빚을 갚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기사를 보면 예금은행의 잔액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2분기에는 금리가 내려가겠지. 올해 초만 해도 다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들 옆에서들 그렇게들 바람 드니까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2분기가 끝나갈 때 보니까 오히려 은행에서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에 발행하는 돈을 조달하게 발행하는 은행채 금리는 5월 이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또 한 번.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분명히 저기 뭐 금리는 이제 전 세계 금리는 다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금융 당국이 저기 뭐 은행들 저기 상반기에 뭐 니들만 뭐 금리 장사해서 돈 잘 버냐? 니들 뭐 시중은행 대출금리 낮춰라 하고 불러다가 막 겁줬죠? 협박했죠? 그래서 은행도 그때는 낮췄죠. 그런데 은행들도 결국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시 은행채 금리가 오르니까 자기들도 대출 금리를 올렸던 거죠. 5월부터 그래서 시장 금리가 올라갔다. 올해 상반기 예측과 시장 상황은 다르게 움직였다. 그래서 기존 대출자들이 금리가 하락할 줄 알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몇 년간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역대로 가장 젊은 층이 가장 많은 부채를 끌어다 쓴 20대 때 그렇게 큰 돈을 빌리는 건 예전에는 꿈도 못 꿨죠. 어느 정도 좀 돈도 벌어보고 좀 이렇게 뭣도 해보고 하면 이제 그 30대 중반이나 40대 가서 좀 큰 돈들 은행에서 빌려 쓰고 그랬는데 한 10년 전부터 이제 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재테크로 돈 버는 거구나. 그래서 아이들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연예인 아니면 건물주였잖아요. 나라가 그때부터 경제가 굉장히 불건전하게 미쳐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20대들도 전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열심히 해서 무슨 사업을 하고 그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빨리 건물주가 되고 어떻게 빨리 재테크로 어떻게 빨리 편하게 먹고 살까 전부 거기에만 지금 머리를 쓰다 보니까 20대들이 이렇게 무섭게 영끌이라는 말이 들리는 것처럼 배팅을 하는 거죠 그냥.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로 통일이나 예전 그 초전도체 같이 무슨 큰 대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주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금융 노예로 빚만 갚는 정말 암울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이렇게 은행들이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다시 금리를 슬슬슬 5월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제 영상을 같이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월 말에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선회와 함께 8월부터는 미국 장기채 금리가 그럴 리 없다 했는데 다시 또 작년처럼 스물스물 올라가서 4.0% 구간을 돌파해서 위로 뜨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계속 4.0 위에 지금 머물러 있죠.
그러면은 다들 아이고 미국 국채금리 올라서 어떻게 미국 부채가 저렇게 많다는데 날마다 나와서 미국 달러 걱정, 미국 부채 걱정, 그 부잣집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또 계속 나와서 마음들이 착하셔가지고 남의 집 걱정해 주느라고 결국은 그렇게 미국 국채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하게도 한국 국채 금리, 회사채 금리, 따라서 대출 금리까지 같이 연동돼서 그때부터 더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미국 국채가 흔들리니까 한국 대출 금리가 들썩인다. 세계 시장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게 미국 국채 금리라서 한국 시장 금리도 끌어올리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 말은 뭐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해요. 그러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근데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한국이든 중국이든 금리를 동결하고 꽉 잡고 있어도 부채가 빵빵 터지고 대출 시중금리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 연준이 굳이 우리는 이제 금리 안 올릴 거야, 금리 동결할 거야 하더라도 장기국채 금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올라가니까 마치 미국이 금리 동결했지만 실제 금리를 올린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맞죠? 그래서 결국 한국은행이 나서죠. 앞으로 우리가 한국은행은 어떻게든 금리를 안 올리고 동결하면서 버텨도 이런 식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동조화가 되면서 그것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인정했습니다. 얼마 전에. 결국 주택담보대출은 최근에 7%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재작년 2년 전 9월이 그때 이제 우리나라 전세값이 제일 높았던 때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금년 9월, 바로 지금이잖아요. 오늘이 9월 14일이니까 9월 위기론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9월 위기설은 첫 번째, 역전세 대란. 예. 서울에 가장 많은 서울에 최고치 전세값 최고치가 2년 전 9월이었는데 이제 만기가 돌아오니까 집주인들이 그 전세값을 일시에 다 돌려줘야 되죠. 근데 집값들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다음에 들어온 세입자의 전세 가격도 떨어져 있을 수 있겠죠. 그 돈을 이제 어디서 빌려주냐. 근데 은행들에서 이미 빌린 돈도 집 지을 때 올렸던 돈도 금리가 올라와서 집주인들도 힘들다. 자, 여기저기서 그러면 역전세란이 터져서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예상들이 있었고요. 상반기부터 있던 얘기죠. 9월 위기설은. 두 번째는 팬데믹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장사 안 돼서 맨날 파리만 날래 힘든 사람들 그때 좀 살려주겠다고 나라에서 긴급 수혈을 하면서 팬데믹 대출을 해줬는데 그것이 지금 만기가 또 9월에 돌아온답니다. 근데 그동안 장사가 잘 됐어야 이 돈을 갚지. 안 되는 사람들 안 돼가지고 못 갚으니까 여기서 또 터진다. 부채가 못 갚아서 라는 거죠. 하도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시중에서 술렁술렁 하니까 정부가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걱정 마라. 이 두 가지 대출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다 집주인 임대인들한테 전세 자금에 관련해서 쉽게 대출 싸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자기들이 이미 다 조치를 해놨다. 또 팬데믹 때 장사 잘 안 돼갖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대출 이번에 못 갚아? 그러면 또 봐가지고 만기를 또 연장해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9월에 위기는 오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세 번째 이겁니다.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빚을 못 갚아 이번에? 그러면 또 이제 연장해 줄게, 완화해 줄게, 계속 끌고 가는데 이번에 못 갚으면 다음에 갚아봐 하고 이렇게 아무리 해줘도 더 이상 못 갚겠습니다 하고 그달 갚아야 될 이자나 원리금을 못 갚고 연체되는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6월 말에 새마을금고의 평균 연체율은 이미 위기 수준인 6%대다. 저축은행의 연체율도 굉장히 이미 급증했다.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항상 일어났던 일은 이런 연체율의 급격한 증가였다. 근데 이번에도 지금 그게
이미 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네요. 작년 하반기부터 레고 사태 이후로 이제 이 금융권이나 회사채 시장에서 문제가 고금리를 못 버티고 터질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살리려고 채권 안정화 펀드 등을 뭐 30조, 60조 갖다 바라 부으면서 이거 제가 작년부터 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금년 상반기에도 한번 보고 계속 봤던 거죠. 열심히 돈을 처발라가고 기름칠을 해왔던 증권사, 보험사, 그리고 제2금융권 등의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PF 관련 부실 대출은 그때그때 그렇게 임시 변통해주는 돈을 채권 안정화 펀드로 몇십 조씩 막 대주니까 잠시나마 미봉책으로 지나가긴 하지. 이거 마치 중국에서 2년 동안 헝다 끌어오고 지금 비구이한 계속 채권단의 빚을 만기를 연장해주고 여기서 돌려막고 저기서 돌려막고 하는 거하고 똑같죠? 방법은 당장 빚 못 갚아서 부도 나는 거 어디서 변통해주고 만기 기한 연장해주고 하면서 계속 살려주는 건데 우리도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됐나 볼까요? 상반기에는 작년엔 레고랜드고 상반기에는 새마을금고 한번 살짝 터질 쯤 그것도 틀어 막았죠. 잘. 중국도 지금 헝다 뭐 그거는 외국에서만 일단 파산보호 신청하고 국내에서 또 끌고 가고 비구위안도 지금 열심히 틀어막고 있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서로 좀 이렇게 응원해 줘야겠어요. 우리 아무리 중국 밉고 해도 가끔 서로 이렇게 전화해서 잘하고 있냐, 우리도 잘하고 있다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이야 아파트 이거 뭐 빚 이거 허리띠 졸라 매고 결혼 안 하고 혼자 뭐 투잡 쓰리잡 뛰면서 그래도 집은 내 집이니까 서울에 하면서 집 하나 등에 업고 기꺼이 10몇 년간 빚을 열심히 갚는다고 하죠. 하지만 기업체와 은행권들은 그렇게 못 하죠. 어느 순간 다 같이 파산입니다. 한계를 넘으면. 결국 금년 상반기까지 국가가 나서서 여러 번 이렇게 채권 안정화 펀드부터 해가지고 정부가 여러 번 기름칠을 해주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거시적인 고금리 경제 환경이 달라진 게 없는데 그 영향을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막대한 가계부채를 욕심에 눈이 멀어 키워왔고 이젠 거시경제 상황이 바뀐 데에서 그 거시경제 상황이 확 뒤바뀌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권의 PF 대출 관련 부실은 하반기 9월이 되었지만 전혀 나아진 게 없고요. 시간이 갈수록 역시 가계부채 상반기 가계부채처럼 이건 역시도 폭탄 크기만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79개의 국내 저축은행 중 65%가 연체율이 더 안 좋아졌다. 지금 6월 말까지 해서 보니까 저축은행, 상호금, 여신점은 신용카드 다 안 좋아졌다. 상반기보다 좋아진 게 없고 기업들의 폭탄이 더 커졌다 이겁니다. 상반기에 가계부채의 폭탄이 훨씬 커진 걸 우리가 지금 패키지 여행 초기에 봤으면 지금 버스 투어 지금 이 동네로 오니까 기업권, 금융권 어떠냐. 연체율이 더 악화됐더라. 상반기에 더 악화됐더라. 1, 2분기 지나면서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연착륙된 거 없고 다 크기만 키웠다는 겁니다. 저축은행 특히 연체율이 급등했다. 상위 5개사가 1년 새 3배 올랐다 연체율이. 요새 뭐 저축은행도 약간 부동산 연체가 3개월 새에 이만큼 늘었다라는 거고요. 부동산 관련 연체율이 2.17%로 또 올랐다.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면 내려간 게 있었는데 더 올랐다는 겁니다. 증권사는 특히 연체율이 17%까지 올랐다. 보십시오. 증권사는 이제 이런 일반 금융권하고 좀 다르게 조금만 이제 여기 대출의 연체율이 늘어나도 크게 확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건 감안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과 2년 전하고 비교하면은 1년 반 전하고 비교하면 3.3%대, 3.5%대였는데 지금 17%니까 거의 뭐 5, 6배 올랐다는 겁니다. 5, 6배. 2년 만에 연체율이 부동산 관련해서. 이거 지금 이런데 지금 집값이 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났다고 할 수 있나요? 전혀 그러지 않죠.
청약시장 열기 하나만 보고 영끌 하신 분들은 자기를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몰아넣은 장사꾼들도 탓해야겠지만 이런 큰 거시경제의 흐름을 보는데 공부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한 자기 탓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사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큰 흐름을 보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에 얽매여 산다면 뭐 어느 정도 가진 돈으로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안 빚낙도 안 산다면 몰라도 되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무엇보다도 이 어디 지역이 집값이 올랐냐, 어디 종목이 유망하냐, 그게 아니고 큰 거시경제 흐름, 세계적인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것이 향후 1년, 2년은 가겠구나, 이런 거는 대충 큰 흐름으로 대충은 좀 알고 있어야 내가 여기서 이제 내 인생과 내 자산을 배팅해서 풀배팅 할 시기인가? 아니면 욕심 버리고 조심해야 될 시기인가? 자산을 뭘로 지금 환전해 놓고 바꿔놓고 그 정도는 좀 짚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IMF 나는 피해갔으니까 근데 나한테 제2의 IMF가 오면 어떡하나요? 그렇죠? 미리 어느 정도 그 위험을 알고 있었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냐 차이겠죠. 그런데 이런 뭐 제2금융권과 증권사, 보험사뿐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건설사들 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보면 공공기관 역시 숨이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국민들 민생하고 관련됐다 해가지고 적자가 많이 나도 국가에서 이렇게 살려주고 끌고 가고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채권 발행이 힘들어지는 고금리 시대가 되고 그것이 지금 생각보다 오래 가고 고금리 환경이 1년 이상. 그런데 지금 또 8월부터 미국 장기채 금리가 4.0 위로 올라가면서 자극을 국내 국채 금리를 자극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지금 9월 달에. 보시면 재무 위험 공공기관들의 올해 적자가 7조 원에 육박하다. 가장 큰 적자가 예상되는 기관은 역시 한국전력이고요. 코레일도, 지역 난방공사도, 대한석탄공사도 총 9곳에서 큰 적자가 생긴다. 지금 진짜로 여기서 부동산이 앞으로 반등하고 한국 경제도 수출 잘 돼서 반등하면서 매년 최소 2.5에서 3% 이상, 2.5에서 3%는 나중에 이제 다른 제가 영상 찍을 때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우리가 경제 성장이 1%다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침체예요. 우리가 상저하고 해가지고 요새 뭐 정부에서 그 추 부총리가 나와가지고 하반기에 우리가 경제가 1.7% 성장해서 반등할 것 같다 한데요. 그거 말장난입니다. 1.7% 성장하는 경제는요, 반등이 아니고 성장이 아니고 그거는 경제적으로 침체라고 봅니다. 침체라고 하고요. 2%면은 이게 침체인지 성장인지 잘 모르는 그 정도고요. 보통은 2.5에서 3% 정도는 돼야 최소한 경제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도 반등하고 한국 경제도 반등하고 하려면 매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최소 2.5에서 3%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해마다 꾸준히 달성해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거시경제 이런 큰 흐름이나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옆에서 하는 얘기만 주워 듣고 지금 자기 인생들 베팅하신 우리 젊은 영끌족 50년짜리 금융노예분들이 그 짐을 벗어 던지려면은 한국 경제가 앞으로 최소 해마다 이 정도의 경제 성장을 계속 달성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 경제 거시경제 상황이 지금 그게 미국 아니면 힘듭니다. 지금 미국도 얼마나 갈지 몰라요. 제가 볼 땐 미국도 굉장히 많이 숨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희박한 확률에 다들 영혼을 끌어모아서 지금 베팅을 하신 거예요. 이런 베팅은 부동산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재테크로 또 편하게 먹고 사는 게 부동산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주식이죠. 2차전지 열풍 대단했죠. 2차전지 열풍에 7월 투자자의 예탁금이 올해 최대를 기록했었다고 합니다. 거래액은 2,000배 급증했다. 2차전지는 그야말로 단타 천국이다.
삼성전자에도 다들 몰려가지고 뭐 좀 호재 하나만 있어도 다시 또 9만전자, 10만전자 얘기 나오고, 증시가 그렇게 오른다 하면서, 증시 얘기는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많이 했었죠. 3, 4월 달에 그 이제 중국으로 못 간 자금이, 거기서 빠져나온 자금이 중국에 설거지 시키면서 아시아권 다른 나라로 포트폴리오 수정하면서 들어왔는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잠깐 들어왔다 스쳐가는 거였고, 장기적으로 보고 이제 궁둥이 들이붙이고 오는 거는 그나마 일본에 좀 들어왔고,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시아 국가들 이런 거 다 결산 내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돈은 들어온 것도 아니었죠. 잠깐 그 바람이 들어와서 따뜻한 온기가 들어왔을 때 또 사방에서 또 호객꾼들이, 장사꾼들이 이 말 저 말 하면서 모으니까 다들 9만전자 간다, 10만전자 간다, 2차전지 최고다. 단타를 아주 잘 치시는 분들은 아무리 이런 위급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다 잘 빼먹고 나오십니다. 저는 이제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들어가신 분들도 여기서 제때 잘 이익 보고 나오셨다면 다행입니다. 부동산도 그러고 주식도 그러고요. 근데 제로섬 게임이다 보니까 손해보는 사람이 더 아무래도 많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상반기 과열 양상이 어디서 나왔냐? 2차전지, 초전도체, 맥신 등 테마주 중심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데, 이거를 또 그냥 있는 돈 가지고 하지 왜들 B2에 또 나섰다는 거예요. 영끌족은 주식시장에서도 있었다. 그래서 그 B2 양상을 보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를 보니까 아주 그냥 2023년 상반기에 무섭게 늘어난다 이거 지금. 와, 정말 어디서 이런 강심장들, 뭘 먹어서, 김치 때문인가? 김치를 많이 먹으면 다들 이렇게 담대해지나? 나도 평균 이상 먹는데 왜 이렇게 쫄보지? 초단기로 빚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거래를 하는 위탁매매 미수금도 아주 크게 불었다. 연초 대비 3배 넘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와, 정말 이 정도면은 전 국토에 우리 라스베가스나 저 마카오처럼 이쪽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나요? 반도체 그런 거보다 전 세계에 다 불러 모아갖고 관광 특구해서 카지노로 그냥 마카오처럼 그냥 국가 주력 산업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 원래 게임의 민족이잖아요. 스타크래프트도 그러고.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B2가 이제 반대매매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데, 증권사가 주식이 떨어지면 이제 투자자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 강제 처분하는 거죠. 근데 올해 반대매매 규모는 앞으로 만약나 그 분야의 테마주가 쭉 떨어지게 됐을 때 B2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를 찍을 수 있다. 그러면 돈 끌어다 썼다가 털리는 개미들도 많다는 거지만, 그만큼 반대매매가 나오니까 주식이 폭락하는 속도와 낙폭도 엄청 빠르고 커진다는 얘기죠. 예전 그 테라의 권도영 씨하고 아케구스의 빌황 씨, 세계에서 다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배포가 큰지 보여준 분들이었죠. 근데 역시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 역시도 뭐 이런 사람들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다 이 정도 배심은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뭐 빚까지 끌어다가 영끌해서 단타 베팅을 하셨어도 잘 먹고 나오셨으면 다행인데요. 왜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그 어느 시절보다도 이렇게 배심이 크신지 모르겠네요. 부동산도 그러고 주식 투자도 그러고. 어쨌든 지금 보면 그 얼마 못 갔죠? 초전도체 테마는 벌써 뭐 금방 끝물돼서 미국에서 더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그 관련 주식들이. 미국도 우리나라에서 그거 나오고서 초전도체 관련 주식들이 그 당시 빵 떴었는데 테마주로
우리보다 먼저 이거 아닌 것 같다 하고 먼저 얘네들이 일주일인가 열흘 먼저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제 우리나라도 상투 잡은 개미들, 피동물, 초전도치, 테마주 일제히 급락 그랬고요. 요새는 에코프로인가요? 2차 전지. 그래서 정말 상투 잡으신 분들 좀 힘들다는 기사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왔고요. 사실 제가 이게 4월인가 5월인가 그때 제 이제 국내 주식 굉장히 잘하는, 저보다 많이 아는 친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저랑 이제 뭐 밥 먹으면서 뭐 얘기가 나와서 내가 국내는 잘 모르겠고 중국 배터리 저기 뭐 우습다고 무시하지 마라. 걔네들이 조만간 우리 따라잡고 전 세계 점령하니까 그랬는데, 그 친구도 이제 국내에서 맨날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데서만 가서 들어서 그런지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낯설어 하더라고요. 중국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애들인데 중국을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되나?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거 아주 뭐 10년 날아가는 걸로 믿고 있던데 그래도 잘 빠져나왔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고점에서 잡고. 예.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뭐 한 넉 달 지나니까 이제 다시 이제 뭐 좀 아닌 것 같죠. 그때 너무했다는 생각이 이제는 들겠죠. 그리고 우리 뭐 외국인이 돌아왔다 어쩌다 하던 것도 결국은 뭡니까? 8월부터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썰물같이 다 빠져나갔다. 왜 8월인가요? 그죠? 우에다가 딱 카미카제 태풍 던지고 나서 모든 일이 다 지금 변한 겁니다. 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환경이 우리들 예상보다 더 오래 이어지게 된다면 시간이 갈수록 대한민국 위기는 점점 위에서 살펴본 이런 위기는 끔찍한 현실로 다가오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정부가 경제적으로 닥칠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태를 이겨내려면 그만한 재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운신 폭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치 지금 중국이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벗어나고 부동산 부채를 관리하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풀어야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중국은 만약에 이렇게 돈을 더 풀면은 미국하고 금리 차는 더 벌어지고 위안화 가치가 더 폭락될까 두려워가지고 지금 차라리 허리띠 졸라매고 여기저기 터지면서 고통이 오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뒤늦게라도 이제라도 구조 조정에 들어가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돌아가는 거 보면요. 사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길이고. 하지만 너무 그 부채가 커가지고 그 부작용이 엄청나게 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나마 중국은 통제되고 억압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라서 그렇게 맘먹고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힘들죠. 이미 그동안에 초저금리 시대를 거치면서 또 팬데믹 때 어쩔 수 없이 전 세계 모든 나라 그 당시에 아니면은 경제가 완전 망하면서 나라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빚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그때는 뭐 재정정책으로 나라빚이 뭐 늘어난다 하는데 뭐 나라빚 늘어나는 거 무서워서 돈 안 풀었다가는 그때는 다 정말 IMF 때처럼 난리가 날 때였죠. 지금 여기 보시면 유엔에서 얼마 전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전 세계가 지금 빚잔치를 하면서 공공부채, 나라에서 재정적으로 이렇게 푸른 그 재정부채, 공공부채가 20년간 5배를 급증했답니다. 20년간 전 세계 GDP가 3배가 늘었는데 빚은 5배로 늘었답니다. 특히 개도국의 무려 40%가 지금 고금리 환경에서 부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개도국은 아닌데 이제 거기는 벗어났는데 이 이상한 부채 구조 2008년 이후로 오히려 가계부채를 연착륙을 시키지 않고 더 키워온 이 구조 때문에 우리도 개도국과 똑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 불쌍한 나라들이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오늘 지금 제가 배트맨과 함께 고담시티를 투어한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 4월에 제가 쓴 글인데요. 여기에 바로 그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가 저 못 사는 신흥국 개도국처럼 앞으로 국제정세가 계속 미국이 기축통화 패권전쟁에서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전 세계를 고금리로 그러면서 전쟁을 이용해서 또 세계의 어떤 이런 장애를 일으키게 되면 우리나라가 바로 선진국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대한민국이 이 저 밑에 못 사는 40%의 부채 위기를 가진 못 사는 개도국처럼 우리나라가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라고 그 당시 쓴 게 저 배트맨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담시티를 다시 배트맨을 앞세우고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네요. 나라에서 지금 어떻게든 뒤늦게라도 부채를 줄여나가겠다고 지금 또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방향은 좋았습니다. 지금 그럴 때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야말로 좀 이상하게 좀 운이 안 좋았는지 어땠는지 여러모로 좀 미숙한 정책들로 좀 본의 아닌 결과들이 안 좋은 결과들이 나와버렸습니다. 일단 부채가 터질까봐 무서워서 긴축재정을 하겠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부동산과 가계부채 폭탄을 줄이는 쪽으로 나섰어야 됐거든요. 그러죠? 예. 그런데 나라 재정은 긴축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시중의 부동산 부채는 더 키워버렸잖아요. 상반기에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막 대출 장려하면서 국가 부채나 기업 부채나 가계 부채나 경제가 한 몸이라는 거를 서로 영향을 주는 한 몸이라는 걸 만약에 이걸 모르지 않았다면 이런 엇갈리는 정책은 급발진 막아보겠다면서 악셀을 더 밟은 것처럼 운전 미숙입니다.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죠. 연준은 긴축을 한다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돈을 더 풀고 있죠. 근데 그거는 기축통화국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폭탄이 터질까봐 상반기에 그렇게 한 거고 중국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대신 밖에서 열심히 수출하고 많은 경제성장을 해서 돈을 벌어와서 이걸 메꾸겠다 한 거죠. 기축통화국은 인쇄소에서 빵빵 찍어내겠다 하는 거고요. 근데 중국은 리오프닝이 안 된 거고 우리는 당연히 전 세계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큰데 무슨 재주로 지금 거시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수출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안 됐던 거죠. 근데 왜 그걸 못 본 건지 아니면 알고도 방법이 없어서 그냥 기도하면서 될 대로 되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상반기에 일단 말도 안 되는 똥볼을 한번 찾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이제 거시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수출 기업들을 최대한 잘 보좌를 해줘야만 나라 경제가 산다 해서 기업을 살려주겠다고 법인세를 감면해 줬습니다.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감면해주는 정도하고 그 금액하고 그것이 나라 살림 전반에 미칠 영향을 잘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계산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왜 못 해본 것 같냐고 하면 해마다 이런 세수나 이런 거에 대한 계산 오차는 항상 4~5%씩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오차가 뭐 15%인가 돼요. 아니 아무튼 어마어마합니다. 역대로 마치 계산 아예 안 해본 것처럼 대충 한 것처럼 그 오차가 역대로 너무 커서 세수 빵꾸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상반기에 40조가 빵꾸가 났어요. 지금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하반기나 앞으로 이제 고금리 환경 이런 게 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거시경제가 안 살아나가지고 지금까지 쭉 살펴본 가계부채, 기업부채, 공공기관의 부채 이런 것들이 금융권의 뭐 문제 이런 게 땅 터지면 그때마다 또 어디서 정부가 돈 끌어와다가 그거 일시적으로 또 중국이 헝다 비구위원 막아주는 것처럼 틀어 막아야 되거든요. 자 이제 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세수가 빵꾸 나면서 나라 돈도 이제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크나큰 실수죠. 왜 누가 이거 계산한 놈 누굽니까? 이거 잡아다가 이거 문책해야 돼요. 이거 그 밑에서 이거 계산한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 뭐 하버드 대학 나온 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죠? 나라 살림 금년 적자가 83조 원으로 예상되고 올 하반기에 그나마 밖에서 수출 열심히 해서 돈 벌어와서 이걸 기업들이 메꿔줘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다. 법인세에서 제일 많이 너무 깎아줬다. 소득세, 부동산도 뭐 국세 수입이 40조가 떨어졌다.
수출 부진, 부동산이 안 살아나니까 종합 종부세도 급감하고 하반기도 어려울 것 같다. 세수 부족을 메꿀 방도를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더 웃긴 건 만에 하나 이렇게 세수가 부족해지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도 없었던 것 같이 굉장히 좀 웃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출 부진으로 들어오는 돈도 적은데 내수 부진으로 세금도 안 거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재정은 이미 상반기 동안 크게 적자였고요. 때때로 뭐 정부 살림을 하려니까 급전이 필요한데 돈은 없죠? 세수는 빵꾸 났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돈을 빌려야죠, 정부도. 주로 한국은행한테서 빌렸습니다. 우리 개인이 마이너스 통장 쓰듯이. 근데 그거는 빌려 쓴 돈이라서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는 요즘 전 세계가 고금리 환경이니까 그 역대로 굉장히 비싸겠죠? 차라리 세금을 걷는 게 나았죠. 많이. 지금 그거 메꾼이라고 마이너스 통장 여기저기서 지금 빌려다 써가지고 그 돈만큼 또 이자도 줘야 되는 돈이 더 나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경기 불황에 역대급 세수 결손까지 해서 사방에서 기금 같은 거 깨고 20조 원 영끌까지 해서 그거를 메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 살림에 쓸 돈이 없어서요. 주로 이제 불용 예산 지난해 잉여 예산 10조 원대. 그런데 나머지 20조 원은 어디서 메꿨냐? 공공자금관리기금 그 분야에 대해서 위험할 때 쓰도록 되어 있는 돈을 갖다 다 막 아무거나 갖다 마구잡이로 끌어다고 쓰는데 이번에 손 안 댈 걸 됐습니다. 외평기금을 쓰더라고요. 외평기금은 뭐냐면 앞으로 미국하고 금리차가 더 벌어져서 우리나라 환율 방어할 때 쓰려고 메꿔놓은 돈입니다. 이거 갖다 쓰면 앞으로 환율이 만약에 차분하게 계속 안정되지 않고 계속 힘들게 되면은 거기에 쓸 돈도 이제는 빵꾸 난다는 거예요. 그냥 당장 좀 돈이 어디 있는 것 같다. 당장 안 쓰고 좀 여유가 있는 것 같다 하면 여기저기서 막 갖다가 지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큰 장기적으로 보는 그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대규모 오차를 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정말 책임자 빨리 바꿔야 됩니다. 아무것도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가장 위태한 지금 시대인데. 아까 이제 끌어다 쓴 한국은행 같은 데서 끌어다 쓴 마이너스 통장에 이자도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미 한국은행에 상반기에 지급한 이자만 1,100억 원입니다. 그거 끌어쓴 마통 때문에 정부에서. 올해 정부가 13년 만에 가장 많이 이른바 한국은행에서 돈을 끌어다가 쓰는 재정이 적자나서 빌려 쓰는 마이너스 통장을 13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로 이용했고요. 그만큼 세금이 부족해서 재원을 임시 변통한 일이 잦았는데 거기에 지금 계속해서 줘야 되는 이자도 어마어마하다. 어설프게 계산 잘못하고 정책 잘못 추진했다가 안 나가도 될 돈이 더 나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은 가계부채, 기업부채 다 늘어나는데 정부 부채도 어떻게든 줄여보겠다 하는데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정부 부채는 없어도 될 빚까지 더 지게 됐다는 겁니다. 빚 줄여보려고 해본 거죠. 좋은 의도에서 한 건데 뭔가 잘 안 됐는데 제가 볼 때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 실무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목표에 정권의 목표였죠. 거기에 스스로 발목을 잡혀가지고 국가 채무 지표에 안 잡히게 하기 위해서 세수 부족을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차입하고 또 재정증권이라는 것을 발행해서 메꾼 건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은 그 공식적인 장부에 기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정부에서 재정에 대해서 이만큼 건전하다라고 보여줄 때 그 장부에서 표시가 안 되는 빚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제가 중국 시리즈 할 때 LGFV 지방정부 부채의 그 유령 페이퍼 회사를 LGFV를 두는 이유가 지방정부의 부채로 통계에 안 잡히니까 겉으로 안 드러나서 우리 지방정부는 건실하다 하는 그림자 금융이죠. 속이는 거죠. 이중장부 쓰는 거죠. 분식 회계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도 사실은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맨날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너무 쌍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데 쌍둥이처럼 판박이처럼 경제정책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급전으로 돌려막기 이자만 4천억 원이다 정부가 지금. 그런데 이 한국은행에서 차입한 금액과 재정증권은 국가 채무에 잡히지 않는다. 이걸 자기들도 이제 한 말이 있으니까 자기들 뭐 맨날 전 정권이 빚을 많이 졌는데 우리는 그걸 줄이고 있다 자랑하고 싶으니까 이런 방법을 썼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자를 4천억을 더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다른 데서 막 이제 예산을 막 삭감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손대서는 안 될 부분을 이번에 댔습니다. 보셨죠? 국가에서 미래 기술을 투자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R&D 예산을 16%를 깎았습니다. 과학계에서 앞으로의 어떤 프로젝트 연구도 진행을 못하고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가 보통 10년 막 그렇게 몇 년씩 가잖아요. 하나 잡으면. 근데 해오던 것이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연구해오던 것도 스톱을 시켜야 되는 상태가 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담당자 이거 잡아내고 빨리 제대로 정부에 이거 고쳐야 됩니다. 뒤집어야 됩니다.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요. 그때도 10년 미래 보고 R&D 분야 예산은 절대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 늘리기도 했습니다. 기업들 역시도 파산나고 부도나는 기업이 아니면 오히려 기술 투자 R&D 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더 살아나는 거니까요. 지금은 근데 4차 산업시대 되고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미래의 경제적 가치, 특히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이번에 양자 컴퓨터 예산은 완전 깎아버렸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좀 어이가 왜 그러죠? 전 세계가 지금 양자 컴퓨터, 핵융합, AI 지금 목숨을 걸고 옛날 007 시대처럼 막 스파이까지 동원하고 난리를 내는데 우리는 거기에 지금 보조금들 서로 못 줘갖고 난리죠. 일본도 지금 일본판 IRA처럼 유럽도 뭐 원자재법 뭐 해가지고 미국 IRA, 인도도 그러고 전부 중국도 그러고 서로 그 분야의 기술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국가가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나마 있는 예산도 다 깎아버리고 안 하겠다고 지금 왜 그럴까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부 부채도 지금 세수도 빵꾸나다 보니까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온다면 나라 곳간에 쓸 여윳돈도 없다는 뜻이고요. 그러면서 당장 적자 메꾸려고 여기저기 지출 줄인다는 게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것들 건드리고 있고요. 또 기존의 기금을 끌어다 쓰는 것에 대해서 향후 지불해야 될 이자도 점점 커져서 정말로 하반기 내년 한국 수출 기업들 실적이 크게 살아나지 못하면요. 앞으로는 더 지옥 같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투어를 정리하면요. 대한민국 가계의 역대 최고급으로 대출 폭탄이 상반기에 더 커졌고요. 기업들과 금융권에서도 역대급 적자와 채권금리 부담, 공공기관까지 지금 번졌고요. 여기에 정부에서 세수계산 잘못해갖고 역대급 적자와 향후 거기에 지급해야 될 부채 이자까지도 급증해버렸습니다. 지금으로서 우리가 살아날 길은요. 미국에서 물가 잘 잡혔다고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해줘서 우리도 따라서 금리 인하 빨리 하게 되는 길하고요. 그 다음에 수출 기업들이 열심히 잘해줘갖고 밖에서 외화를 엄청나게 많이 벌어와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껑충 뛰는 일,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혼자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요? 우리가 상반기에 이렇게 하지 못한 거는 할 줄 몰라서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뭐 노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건가요? 거시경제 영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죠. 결국은 남은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거시경제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 간판 기업도 반토막이다. 대규모 펑크 비상사태 이미 지금 실적이 반토막이 나고 있다. 그나마 이제 우리는 미국하고 굉장한 우방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들이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고 우리한테도 일본한테 주는 것처럼 뭔가 떡고물이라도 주고 같이 뭐 해보자 하면 좋을 텐데
지금까지 보면 그런 낌새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지금 또 보면 베트남에도 잘해주고 인도에도 잘해주고 사우디에도 잘해주고 이번 G20 회의 보면은 뭐 사방에 그냥 아프리카에도 가서 뭘 잘해주고 우리한테만 주는 게 없어요. 우리한테 준 거는 저기 뭐 의회에다가 대통령 데려다가 마이크 하나 주고 노래 하나 해봐라 해서 박수 한번 쳐준 거하고 핵잠수함 끌고 와서 여기 한번 타볼래 태워준 거하고 캠프 데이비드 가가지고 저기 펜션에서 하룻밤 묵게 해주고 그거 말고 뭐 해준 게 없고 뺏어가기만 하더니 삼성전자 같은 거 이번 G20 회의까지 끝났는데도 준 게 없어요. 우리나라한테. 우리 깜짝 선물로 진짜 어마어마한 거 막판에 주려고 지금 아껴두나? 기대해봐야 되나? 그러면서 자꾸 이제 우리나라한테 야 대한민국 니네도 야 지금 세계 OECD 뭐 12위 GDP가 니네도 야 지금 우리 뭐 하는데 니네도 좀 회비 좀 내고 야 좀 기부금도 내고 해라. 자꾸 이렇게 옆구리만 쿡 찔러요. 지금 우리 얼마나 지금 힘든데 그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야, 니 정도 되면 좀 너도 좀 기부금 좀 내고 회비 좀 내라 하고 자꾸 없는 살림에 뭐만 더 내라고 걷어가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8배로 뭐 5,200억 원을 우리가 지금 상황이 지금 고담시티 상황이 이런데 요거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이만하게 지금 몇 배로 늘려가지고 거의 뭐 9배 늘리는 거네? 지원 예산 8배로? 8배로 늘려서 줘야 되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까? 이거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하라고 지금 압력 넣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지금. 그죠? 예. 근데 지금 우리 힘든데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금 이렇게 힘든데 우크라이나에 지금 우리나라 R&D 깎고 뭐 하고 다 마이너스 통장 끌어쓰고 해가지고 그거 영끌해서 뭐하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위에서 압력 넣은 겁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또 아프리카 이번에 뭐 미국이나 유럽도 지금 브릭스하고 해가지고 지금 서로 G7이 대결하면서 아프리카, 중동 뭐 이런데 지금 다 자기네 편 베트남부터 해서 잡으려고 지금 거기다 막 선물 주고 돈 갖다 풀고 중국 1대1로 하고 지금 맞서가지고 하고 있죠. 우리도 거기다 이제 회비 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가가지고 아프리카에다 이제 이렇게 체결하고 이제 돈 이만큼 갖다 주겠다. 우리도 선진국이라고. 집은 빈대떡 신사인데 사실은. 예? 양복안보라고 딱 차 한 대 있지 지금. 밥 먹을 돈 없어 빈대떡에 막걸리나 한잔 해야 되는 그런 지금 불쌍한 상황인데 가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또 시키는 대로 가서 우크라이나 도와준다고 아프리카 도와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시킨 대로 했으면 우리한테 선물 줘야죠. 큰 거 주겠죠. 이제 깜짝 선물. 미국발 금리가 앞으로 다시 안정되고 우리 수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살아나야 되는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건 뭔가요? 우리나라 수출은 중국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맨날 중국 미워 싸우고 그러지만 사실은 뒤에 가서는 중국 잘 되라고 뒤에서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예. 미워도 다시 한번. 중국한테 가서 국제 무대에서는 니네 중국 그러면 안 돼 하고 우리가 뒤에서 이제 미국이랑 유럽이 옆구리 찌르니까 우리도 가서 야 북한 핵이 지금 막 이러는 거 다 그동안 니들이 좀 잘했어야지 하고 가서 중국을 혼낼 수도 있지만 뒤에 와서는 이제 뒤에 불러내서 담배 한 대 같이 피면서 좀 서운했지. 우리도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좀 경제는 잘 살려봐라. 그래야 우리도 사니까 응원 한번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부채 위기가 터지면 우리나라처럼 중국 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미국에서 현재 중국 부동산 부문 위기가 터져서 뭐 문제가 생겨도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JP모건도 얘기하기를 하지만 그 옆에 중국과 크게 의존하는 많은 신흥시장의 기업들이 전부 다 디폴트 될 수도 있다. 거기에는 물론 우리나라도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처럼요. 예전 IMF 사태는 우리가 외환이 없어가지고 외환보유고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터졌던 거죠. 사실 그때 기업들 뭐 우리 뭐 방만하게 막 그 빚을 얻어가지고 경영들 하는 데는 많았지만 그래도 뭡니까 그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해서 그랬던 거지 기업들은 그래도 잘 나가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전과 달리 외환보유가 엄청나게 많이 긁어모아서 대비해놓고 있고요. 시중 5대 은행들도 자기 자본 비율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 있게 그때보다는 훨씬 많이 높여놔서 금융적으로 준비는 많이 해놨습니다. IMF 때 많이 하도 되어가지고요. 하지만 이제는 뭡니까? 외화가 없어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이처럼 중국하고 엮인 수출 문제, 고금리 고물가에서 오게 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부채, 재정 적자 문제 이런 게 엮여가지고 외환보유고 문제가 아니라 나라 경제 전체가 성장 못하고 침체해버리면서 부동산 부채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외환보유고 문제가 나왔죠. 외환보유고 문제는 외환만 빌려다가 해결하면은 우리 그때 금방 거기서 짚고 일어나서 경제 회복했잖아요. 그랬죠. 하지만 지금 같은 문제는 뭐냐? 외환보유고 문제가 아니라 나라 경제가 그냥 5년, 10년 동안 살아날 동력을 잃어버리고 장기 침체와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가지고 나라 경제가 계속 그 옆에 치고 올라가는 나라들이 성장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런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고요. 어찌 될지 모르지만 각자의 자산들은 이럴 때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 최대한 방어적인 모드로 들어가서 잘 되기를, 우리나라 경제가 잘 살아나기를 기도나 해야겠죠. 예. 오늘 또 긴 얘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